예, 관광자원 해설론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먼저 찍은 거를 업로드 하면서 보니까 관광자원 해설론이라고 안 그러고 관광자원의 이해라고 했더라고요. 뭐 제가 그걸 편집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혼선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로드를 하였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표 2-3까지 했죠. 63페이지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교육 양성의 대상과 내용은 뭐 서로 궁궐 안내서 뭐 그런 데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으로 보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4대 궁궐과 종묘의 활동을 했다. 종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종묘는 조선시대 왕의 위패를 모신 곳이에요. 우리 요즘은 제사도 잘 안 지내는데, 제사 지내면 요만한 나무판에 뭐 위패 같은 걸 모시거든요. 그렇게 왕이 주고, 그래서 그거는 미리 건물을 지어 놓고 한 게 아니라 왕이 죽으면 건물을 연장을 하죠. 연장. 그거는 또 독특한 얘기고. 그리고 갑자기 종묘 하니까 생각나는데, 덕수궁이나 종묘나 그런 데는 우리나라 궁궐, 제대로 된 궁궐에 가보면 바닥이 이렇게 판석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판석. 그런데 그 판석은 사이사이에 이렇게 돌을 깨서 깔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오는 거를 해설을 하는데 우연찮게 있어서 뭐라고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마침 중국어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조선은 실력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큰 돌을 붙일 재주가 없어서 돌을 쪼개서 이렇게 붙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한데 패줄래다가 말았는데, 그 판석은 뭐냐 하면요, 그 진가는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를 가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가 오면요, 그 돌과 돌 깨진 돌판과 돌판 연결 부위로 빗물이 쫙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궁은 넓잖아요. 바닥이 질척질척 해야 되는데, 질척질척함 없이 아주 쌈박하게 빠져요. 특히 종묘는 그게 굉장히 뛰어난 곳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설을 하면서 그따위 해설을 하는 중국인 가이드도 본 적이 있어요. 뭐 중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죠. 중국인들은 중화, 자기가 세계의 중가에서 최고라고 하고 있죠. 지금도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현재 이 두 단체는 해설지를 궁궐을 벗어나 왕릉과 기타 궁까지, 이제 왕의 무덤도, 조선 왕릉만도 해설을 할 수가 있죠. 또 옆으로 세면 길어지니까 해설할 분야는 다양해요.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행의 수요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서울에서는 제일 가까운 유원지가 안양 유원지였어요. 관악산 그 계곡으로. 그럼 거기 가서 하는 게 그저 삼겹살에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이렇게 춤추고 그런 거였거든요.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힘들잖아요. 다 교육적인 그런 것들을 합니다. 옛날에 남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갔을 때 밭에서 파가 자라는 게 보여요. 파. 그래서 저거 뭔지 아니까 풀 그러더라고. 내 아들 아니랄까봐. 그 파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신기해요.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은 쌀은 어디서 나게 그러면 이마트, 홈플러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사 짓는 것도 생태 체험하면서 벼농사 짓는 지역에 가서 해설을 하는 것도 되지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좀 제가 여러분 선배들 중에 하나는 유치원 그 특화에서 해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 더더욱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생태농법이죠. 생태농법, 무공해 농법. 그래서 논이나 밭에 농약을 안 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끝나고 나서 고향에 내려가서 무공해 농법에서 오리 농법을 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에다가 오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들이 그 논에서 사이사이로 헤엄쳐 다니면서 해충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그거는 지금도 무공해 농법으로 재배한 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준인가요? 뭐 그 TV 그 연예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보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메뚜기도 잡고요 하는 거예요. 우렁이도 이렇게 줍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자기 집 주변에 유치원도 현장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내가 해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농사 짓는 그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고 담당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설했다고 그러고 신문사에다가 그 사진하고 사진 몇 장하고 기사 써서 보내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기사를 내주거든요.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기자가 다 안 써요. 뭐 동의대학교 홍보 뭐 어쩌고저쩌고 많죠.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홍보 기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자가 안 써요. 학교 홍보실에서 기사 써서 보내면 그냥 신문에 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올리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방팔방에서 연락 와요. 대박. 그리고 대체로 그런 어머니들은 유치원에는 어머니들도 따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서 무공해, 친환경, 농작물을 파는 것도 행사도 할 수 있죠. 영역 확장 무한대예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도 되게 좋아요. 처음에는 애들이 뭐 논을 망치네 마네 뭐 그딴 소리를 하시겠죠. 그런데 처음에 그런 어느 거나 처음 시작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좀 지나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해설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영역 확장을 해야 돼요. 그게 창조적인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런 산업 분야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요즘도 아마 하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야외 수업 같은 걸 하잖아요. 또 자기 좋아하는 걸로 가서 수업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한 번은 학생 하나가 제 연구실에 와서 대학 교수에 관해서 자료 조사하고 있다고 면담하고 그랬던 것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교육이 바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에도 신문기사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내 주변의 환경이 우리 사회가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잘 캐치해서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점점 무공해, 무농약,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그런 아이템을 갖고 치고 들어가면 세상에 없는 거죠. 기존의 여행사들은 그냥 가을이 되면 단풍이니까 내장산, 설악산, 겨울에는 눈이 오니까 태백산 눈꽃 축제, 또 새해에는 정동진, 일출, 판에 박힌 듯이 하거든요. 근데 일출 볼 사람 다 봤고요. 태백산 갈 사람들은 다 갔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웬만하면. 항상 인간은 새로운 걸 욕구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거든요. 새로운 걸.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상 가던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야 거기 맨날 가니까 지겹다. 딴 데 가보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번 여러분들의 이 수업에 기대도 많이 되고 또 걱정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또 시간상으로도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으니까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발표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훨씬 얻는 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다. 확대된다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쫙 그 역사 과정을 봅시다. 65페이지, 그 64페이지도 있는데 65페이지서부터 보죠. 첫째 줄에 있습니다. 끝에 문화관광부는 2002년 1월 27일 2001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활용사업 계획 확정했다고 그랬고요. 그 패러그램 밑에서 둘째 줄 2005년 8월 1일자로 문화관광 해설사로 변경. 문화유산 해설사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자꾸 여기 끼는 게 또 문화도 끼죠. 그죠? 제가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론 3학년 문화관광론 시간에는 문화가 굉장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쪽 다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개의 과목 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만들어서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에서 자원 해설론을 강의하는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 10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는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고 높이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점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봅시다. 서울에 있는 자원만 해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자원이랑 그 문화유산인데 서울에 가면 답사 때 이제 서울 경기권 답사할 때 갔던 적이 때 북촌 한옥마을이요. 북촌 한옥마을. 그 마을을 가서 이제 제가 해설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는 근데 북촌 한옥마을 가보면 집들이 그닥 크지를 않아요. 조선시대에는 북촌이면 궁에서 가깝거든요. 걸어서 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한옥들이 그렇게 평수가 넓지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조선시대는 따로 교통편이 없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궁에서 가까운 데 살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왕이 부르면 잽싸게 말 타고 가든 뛰어가서 갈 거 아니에요. 멀리 살면 부르고 한참 있다 하면 왕이 싫어하겠죠. 왕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대는 양반집 99칸 양반집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서울의 충무로부터 해서 저 밑바닥부터 해서 자꾸 도심으로 일본인들의 거주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한 분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일대 한옥들을 다 샀어요. 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 일대 한옥을 쫙 사고 그걸 싹 길을 분해해서 옆으로 놨다가 평수를 작게 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집들을 만들어 지었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것을 알려야 돼. 그러고서 싸게 그걸 분양을 했어요. 돈 많이 벌었죠. 그러면 부동산 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뭘 얘기? 근데 그 돈 갖고 뭐를 했냐면 조선어 학회 있죠. 우리말 연구하는 단체. 거기에 후원을 하고 독립운동에 자금을 냈죠. 그것 때문에 옥살이도 하고요. 몇 년 전에 했던 영화 말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분이 했던 과정을 엮은 거거든요. 그 말모이 하는 그 연구자들, 한국어를 연구한, 우리 조선말을 연구한 사람들한테 돈을 다 냈죠. 그 덕에 감옥에 가서 고문받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북촌 한옥마을의 생성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전주 가면 전주 한옥마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들이 자꾸 전주 도심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가운데로 모여 살기 시작한 거죠. 거기선 누구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에요. 근데 지금 전주 한옥마을 가보면 뭐 터키 아이스크림 가게, 뭐 중국 호떡 가게, 피자 가게 오만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테마가 없는 거예요. 깝깝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광지는 떴다가 사라져요. 자기의 색깔을 갖고 테마를 갖고 꾸준히 가는 관광지가 오래 가는 거죠. 지금 제가 한 내용도 해설이라고 할 수 있죠. 약식으로 했습니다만 북촌 한옥마을과 전주 한옥마을을 빗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게 해설이에요. 교수님 그거 연구하셔서 아니요. 저도 책을 보고 배웠고 방송에서 들은 걸 갖고 약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좀 얘기가 더 진지하고 길어지겠는데 길게 했다가는 또 이게 끝에서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 차이점이라면 기존의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활동 근거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했는데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했다고 얘기는 하나 딱히 뭐 보장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자 봅시다.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저 봅시다. 표 2-5 66페이지요. 항상 그렇지만 교재에 표나 그래프가 있으면 한 번쯤은 유심히 보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표나 그래프는 책의 저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 2-5를 보면 처음에 명칭은 문화유산 해설사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요즘은 관광해설사. 근데 여전히 숲해설사 뭐 해설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춘추전국 시대다. 고로 아무나 가서 깃발 꽂으면 된다. 뭐 여러분들이 음식 해설사. 그러니까 저기 가면 강릉이나 그럴 때는 커피가 또 유명하죠. 그러면 커피 해설사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그거는 조금만 찾으면 붙일 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표 2-6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렇게 제 책을 보여드리면 요 부분만 형광펜으로 냈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활동 유형은 자원봉사. 아직까지 보수를 받는 직업으로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단 여행사에 속한 민간 업체에 속한 것들은 보수를 받죠. 그분들은, 그죠? 그러나 시나 그런 데는 철저하게 자원봉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주긴 줘요. 뭐 점심값 주고 교통비 주고 조금 수고비가를 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자원봉사. 저는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시스템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올림픽 게임하고 백스코에서 뭐 하면 자원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마다 이게 자원봉사고 그러지만 최소한의 임금은 지급을 하자.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그 남지를 않는다고. 왜냐하면 시에서 그걸 다 관리하는, 백스코에서 무슨 G스타 뭐 그런 행사하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 여러분들도 이력서에 뭘 써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한두 번 해보는 건 좋은데, 노냥 그것만 하는 거는 안 권하고 싶어요. 자원봉사는 포장은 그렇게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젊은 청춘들이 경험을 쌓고 하면서 그 인력을 갖고 자기네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 안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청년들의 그 약점이죠. 경력 쌓으려는 그 의식,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전 매번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잘 안 고쳐져요. 자, 이제 오늘은 일본하고 영국 얘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69페이지요. 일본이요. 표 2-8. 67, 8페이지 보면 관광자원 해설 활동 단계 쫙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요거보다 많이 바뀌어 있지만 표 2-8 보면 이것도 2012년 기준이에요. 여기에는 보면 일본 관광 볼란티어는 발런티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가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양성기관도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유니폼도 착용하고 뭐 배지 신분증도. 근데 여기도 역시 발런티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죠. 그 말은 보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부분 여태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뭐 한 그대로 이렇게 살짝 와서 변형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죠. 봅시다. 네. 그러나 봅시다. 표 71에 보면 영국의 배지 제도, 배지를 줘요. 그리고 가로하고 registered guide. register는 뭐냐면 등록된. 그러니까 관광 가이드를 등록시켜갖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해설 지역 등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1등급은 1등급은 전문 해설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전국 전체 모든 해설이 가능한 최고 높은 등급이에요. 2등급은 사찰, 사원, 유네스코 유산 이런 것만 하는 거고, 3등급은 정원, 자연숲,
그러니까 영국은 정원이 굉장히 정원 문화가 발전을 했거든요. 날씨 그런 탓도 있고 해서 그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건 문화관광 시간에 할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원, 자연숲 역시 자연을 위주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배지 내도예요. 근데 뒤에서 얘기했지만 배지에 따라 보수가 달라져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죠. 바꿔 말하면 우리도 어느 단계에서는 이렇게 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가도 여행사에 속하거나 프리랜서로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심용원이나 그런 역사 전문가들이요. 또 우리 또 그 TV에 나오는 역사 그런 분들은 자격증 없어요. 뭐 자원해설 자격증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초빙하죠. 단가 세요. 단가 세요. 그것도 독립운동 하던 시절에 그 3.1절 전후에 3월 달엔 또 일본, 중국 같은 데 가죠. 뭐 이순신의 안중근 의사 저격하던데 리순 감옥 뭐 그런 데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 하면 좋고요. 또 한동안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한동안은 또 TV 연예 프로에서 연예인들을 데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타는 것도 나왔고요. 꽃보다 할배에서 또 그 유럽 가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활동의 영역을 부지 넓힐 수 있다고 했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요새 교육을 받고 유럽 가이드로 또 하는 거. 그것도 말은 하나 투어지만 여기 있는 투어양가 뭐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갈 때도 적극 권장을 하죠. 저는 해봐. 그럼 거기 가서 평생 뭐 직원으로 하지 말고 네가 그 속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너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그럼 넌 대박이다. 그 아이는 성격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이 A와 B 두 학생인데 A는 괜찮을 것 같은데 B는 뭐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이에요. 그건 안 권하고 싶어요. 근데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덤비는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결국은 독립해서 자기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취업 그러면 그냥이에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이잖아요. 취업을 할 때도 여기서 뭘 배워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공 가능성이 없죠. 자, 이게 71페이지 표를 보면 출처는 2011년 거예요. 지금 2022년이니까 10년 전에 그 해외 연수 보고서, 관광 보고서 보면 비교해 보면 팀당 6인 내대 최대 12인. 그러니까 해설하는 팀이 6명 정도. 아무리 많아도 12명. 그런데 하루에 그러니까 11년에 나온 보고서니까 그보다 몇 년 전 기준이겠죠. 하루에 46만 원.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오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프리타임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때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런 제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TV에도 한복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복식 해설사도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박물관에서 하는 학예사 분들하고 좀 있는데 그분들은 수준이 높고요. 역사적으로 해설하시는 분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자, 됐고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과제를 못 냈잖아요. 일본의 제도는 교재에 나온 걸로 합시다. 일본은 자원봉사예요? 아니에요. 자원봉사죠? 그래서 자원봉사. 대부분이 우리도 자원봉사가 많고요. 그래서 답은 그냥 자원봉사 4글자 써서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적어놓고요.
기말에 이거 정리할 일도 큰일이에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면 수업 시간에 보면 그래도 꾸준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우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실 고마워할 일은 아닌데 그래야만 연결이 되니까. 어쨌든 관광자원 해설론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